근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는 그들과 연대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아예 밟고 가서 그쪽표 가져오겠다. 문재인 싫으니까 안철수 찍게 만들겠다. 요 전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을 하나 봤어. 그게 뭐냐면은 새누리당에 나왔던 구여권들 이명박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이재호가 하고 있는데, 늘푸른 한국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완전히 괴멸됐기 때문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싸워서 이기면 된다. 가장 나이브하게 돼버리는 순간에는 안철수가 뭐 해도 정권 교체하는 거니까 우리가 겁낼 거 없어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노리는 또는 이명박이 노리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프레임일 수도 있어. 그게 뭐냐, 야권 후보가 2명이고 여권 후보가 1명일 때 그쪽 나름대로 단일화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 30대 싸우는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키우는 것보다 안철수를 찌그러뜨리고 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홍준표의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대선에 가면은 기존에 있던 구여권 사람들이 10%밖에 안 찍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은 이것은 사실상 표를 까면 3자 구도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벙찌는 수가 있는 거야. 새누리당 표가 일부 안철수에게 이동해서 안철수 당선시키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문재인을 띄우겠죠. 근데 저쪽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득표율이 여론조사 상보다 2배 이상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명확하게 선거 결과는 3자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안철수를 띄우는 이유가 그들이 안철수에게 표를 주려고, 대통령 시키려고 이걸 띄우겠어요? 안철수를 키워서 결론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말하는 보수 샤이를 실제로 더 나타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야권 표들을 일단 최대한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이 저는 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안철수가 말한 유권자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바로 아까 우리가 논의됐던 얘기인데, 뺏어오겠다는 건데 이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자 구도 정도나 4자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3대 3대 4로 구도를 만들거나, 또는 양자 구도로 만드는데 48대 52로 만들어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정선거의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도 거기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판을 촛불이 원하는 정권으로의 교체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정권으로의 교체를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후보인 것처럼 더 씌워서 이게 바로 정권 교체야 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려는 장난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젠가요? 안철수 캠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드 관련해서는 또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사드는 자기는 여지껏은 반대한다, 도입을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바꿔서 찬성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에 있어서는 개혁적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뭐 보수적인, 예전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스탠스를 좀 분명하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본인은 양자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3자 구도 하에서 자신이 중원을 획득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언론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불과 한 일주 만에 한 9% 정도 이렇게 딱 올리는 게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어저께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안철수가 어쨌든 상승세를 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상승세는 원래 무섭지 않아?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상승세를 태우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게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경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이후에 안희정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쪽의 그 지지자들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그런 측면 같은 것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의 지지도가 많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 예상만큼 그렇지 못하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균열과 잡음 같은 것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을 과연 안에서 어떻게 잘 처리해서 표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자구도일 때 문재인 40%가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안철수가 워낙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그 자체가 덮여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4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들의 프레임은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선을 까게 되면 나는 이렇게 봐요. 40대, 30대, 30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했던 말이 전 틀리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박근혜 사면 논란이라든지 사드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이라든지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희정 따라가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나는 안철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중도표 잡아가지고 델론 밀어줘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델론 밀어줘. 홍준표는 아니야. 이런 컨센트로 가겠지만 과도하게 안철수를 띄움으로써 홍준표가 살아날 공간을 나는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이 말한 게 그러니까 노빠 왕따 문화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이 얼마나 모호하냐면 안희정이 우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우측에서 대거 영입이 됐었다. 안희정 지지층에서. 근데 안희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희정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문재인을 지지해야 된다는 논리. 그렇지는 않는 거지. 실제로도 아니고. 네, 그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이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기 위해서 사실은 캠프에서 대거 영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안희정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갈 사람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동표가 아직은 안철수한테 안착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지지율가 안착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에 빠질 게 없어. 더 왔으면 왔지.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측면에서 있는데 어쨌든 지금 누군가는 아직 거대한 손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의원들을 흔들므로 인해서 줄 탈당의 여지, 그다음에 온갖 이제 모략과 정치적 공학이 작동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자신합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철수를 띄우는 프레임이 안철수가 돼도 정권 교체고 그리고 보수의 계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 또는 그 부류의 시사평론가들의 이야기고요. 안철수를 키우는 사이에 홍준표는 조용히 코올라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어쩌면 그들이 노리는 건 야권 분열 프레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걱정해왔던 그 프레임으로 사실상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보수의 표가 그렇게 쉽게 차이한 것.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것도 사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선 딱 까보면요. 만약에 홍준표 부류 또는 유승민까지 합쳐가지고 표가 한 15% 정도 미만이라고 하면 그건 괴멸이 맞는데 너무 사실, 좋은 거지.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지. 그게 맞는데 그게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하면요. 야권이 대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과 노태우가 붙었던 싸움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치밀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느낌이 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박근혜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보수표가 제대로 여론조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성향대로 자기들은 새누리당, 부류, 자유한국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걸 경계를 하라. 그러니까 그럴 거면서 자기네들은 사실은 안 까서 그렇지 다 까면 30%는 될 것이다라는 것 속에 그렇지. 지금 두 개의 야당을 삐까삐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철수를 좀 더 키워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서 뽐뿌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대로는 가지 않는데 안철수가 없으면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붙잡는 이유, 이재명 후보를 붙잡는 이유가 다른 보수와 진보표가 못 빠져나가게 잡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될 거야라는 대세론 속에 잘하면 문재인이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에는 안철수가 딱 좋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철수도 같은 문재인 부류를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홍준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 근데 홍준표의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30%를 상존하는 예전에 왜 박근혜 지지율 더럽게 안 빠지는 해도 30% 이하로 안 빠졌던 시절도 있었잖아. 그렇죠. 콘크리트. 그 표들은 홍준표한테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것도 상당히 무너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사자가 박근혜가 아니고 홍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만약에 문재인에게 의미 없게 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쭉 빠진 상태로 의미 없는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선동을 할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숨은 표는 있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여론조사를 받아 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여론조사 공포기간, 금지기간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 골든크로스 했다고 막 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번 투표는 포기해야 되겠네 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안철수를 찍겠다 이런 것보다요. 안철수도 야당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죽어도 못 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더불어민주당 경선할 때 역선택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봤더니 안 했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철수 못 찍는 사람들은 어차피 샤이로 홍준표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야권표가 갈라지면 홍준표가 먹을 수 있겠냐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프레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예전에 노태우가 집권했을 때 프레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노태우가 36% 나온 건 지금 고정층으로 돼 있는 영남의 고유 투표율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28대 27 이렇게 나눠 가지는 바람에 노태우가 36%만 갖고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지금 나무님이 지적하시는 그거 결정적인 거야. 지금 아무리 안철수를 다 찍는다. 안철수랑 둘이 4대4 구도로 가고 유승민 저기는 20%도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까놓고 나면 어찌됐거나 35, 6은 나온단 말이야.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이 싸워서 지금 40이 넘어가고 있다는 문재인의 표를 어떻게든 한 5%만 깎아 먹어줘서 35대 36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라니까. 어쨌든 지금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온갖 것의 반문정서와 흠집내기, 안철수를 띄움으로 인해서 안철수로 문재인을 흠집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죠. 최대한 많이 흠집을 내버린 다음에 일주 정도 더 지나서 여론 추이를 봐서 이제 이 두 마리를 잡겠다고 홍준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홍준표가 나오게 되면 홍준표가 10%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들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 과정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있다니까요. 언론들은 안철수를 띄워서 안철수가 정권을 잡으면 또 그런 논란을 만들게 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정권 교체는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지자의 성분상 자기의 박근혜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지지자는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이 문재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표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 정권교체는 저는 딱 두 사람이라고 봐요. 문재인하고 심상정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정권교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그럴 때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는 지역감정 이용하고 이명박 세력들의 등을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정권교체를 하는 의미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자꾸 혼돈스럽게 안철수가 갖는 스탠스가 야당이냐 아니냐 뭐 이 등등을 논란을 하게 되면은 또 전선이 또 틀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문재인 심상정만 보호하겠다. 저는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는 다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토론 같은 데 가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들의 스펙트럼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자기들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같은 부류 공격으로부터 어떤 그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스탠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논란은 또 다음 주 또 하면 되지. 이제 문재인 공포로 인해 줄 것을 몰라 하던 표들이 홍준표로 달려갈 때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달려갈 때 안철수는 결국은 범민주계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내가 민주당 찍어준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거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보수의 대구가 다 몰려와서 결국은 민주당을 찍어주는. 근데 그걸 깨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달이면. 그럴 때 홍준표한테 만약에 간다고 쳐요. 홍준표는 그걸 원하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고 막. 근데 지금 보수 매체들은 안 도와주고 있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제 손석희 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건 진보 진영에는 미친 걸로 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말을 저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 매체가 안 도와주는 가운데서도 혼자 힘으로 포탈을 장악했잖아. 다 봤어,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는 있어요. 만약에 그 이런 방황하는 표가 홍준표한테 갈 때 그게 진짜 위기다. 진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쪽 진영은 표를 갈라먹고 저쪽은 뭉치게 되는 거죠. 여지껏은 반대한다, 도입을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바꿔서
찬성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에 있어서는 개혁적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뭐 보수적인 예전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스탠스를 좀 분명하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본인은 양자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자 구도 하에서 자신이 중원을 획득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안철수,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언론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불과 한 1주 만에 한 9% 정도 이렇게 딱 올리는 게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당연히 라고 있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안철수가 어쨌든 상승세를 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상승세는 원래 무섭지 않아? 막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를 상승세를 하더라고. 태우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지 간에 그게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경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이후에 안희정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쪽의 그 지지자들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그런 측면 같은 것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의 지지도가 많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 예상만큼 그렇지 못하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균열과 잡음 같은 것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을 과연 안에서 어떻게 잘 처리해서 표들을 3자구도 정도나 4자구로 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3대 3대 4로 구도를 만들거나 또는 양자구도로 만드는데 48대 52로 만들어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정선거의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도 거기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판을 촛불이 원하는 정권으로의 교체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정권으로의 교체를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 후보인 것처럼 더 씌워서 이게 바로 정권 교체야 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려는 장난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젠가요? 안철수 캠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드 관련해서는 또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사드는 자기는 많이 했잖아요. 홍준표의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대선에 가면은 기존에 있던 구여권 사람들이 10%밖에 안 찍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은 이것은 사실상 표를 까면 3자 구도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벙찌는 수가 있는 거야. 새누리당 표가 일부 안철수에게 이동해서 안철수 당선시키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문재인을 띄우겠죠. 근데 저쪽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득표율이 여론조사 상보다 2배 이상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명확하게 선거 결과는 3자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 안철수를 띄우는 이유가 그들이 안철수에게 표를 주려고 대통령 시키려고 이걸 띄우겠어요? 안철수를 키워서 결론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말하는 보수 샤이를 실제로 더 나타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야권 표들을 일단 최대한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이 저는 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안철수가 말한 유권자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바로 아까 우리가 논의됐던 얘기인데 뺏어오겠다는 건데 이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는 그들과 연대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밟고 가서 구축표 가져오겠다. 문재인 싫으니까 안철수 찍게 만들겠다. 요 전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을 하나 봤어. 그게 뭐냐면은 새누리당에 나왔던 구여권들 이명박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이재호가 하고 있는데 늘푸른 한국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 완전히 괴멸됐기 때문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싸워서 이기면 된다. 가장 나이브하게 돼버리는 순간에는 안철수가 해도 정권 교체하는 거니까 우리가 겁낼 거 없어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노리는 또는 이명박이 노리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프레임일 수도 있어. 그게 뭐냐. 야권 후보가 2명이고 여권 후보가 1명일 때 그쪽 나름대로 단일화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 30씩 싸우는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키우는 것보다 안철수를 찌그러뜨리고 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